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반가우세요? 자, 저희는 이제 우편 금융상식 파트 중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파트 이제 금융상식 파트고요. 네, 제 이름은 고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광고가 최근에 떴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 제가 계약이 좀 있어가지고 공개 안 되다가 이제 내용을 이번에 떴고요. 저번에 그 기초 강의 들으신 분 기초 안 들었어요? 아, 몇 분 안 계시구나. 그럼 다 처음? 다 처음 들으신 분? 네. 표정 어둡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심화 강의죠. 심화 강의. 저번에 이제 기초 강의는 그 동영상으로 들어보셨어요? 기초? 아, 그것도 안 들었어요? 아, 기초 없고 그냥 바로 심화로. 자. 근데 알다시피 여기 심화 강의인데 어차피 기초부터 다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기초 강의 언제는 8월 달에 했었고요. 8월 달에. 8월 달에 그 우편 금융상식 요 전 파트를 8번에 수업했는데 제가 요 금융 파트 있잖아요. 요 파트를 제가 딱 2번 했어요. 2번. 그러니까 8시간. 8시간에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은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니까 24시간. 네, 끝내는 거죠. 24시간.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좀 수업하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초 안 듣고 심화 들어도 관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다시 하는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OT 비슷하게 좀 수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실강 수업을 지금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라서 알다시피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가 반응이 좋아야 동영상 찍힐 때도 분위기 좋게 찍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딱 했을 때 반응이 어두우면 동영상도 이제 어둡게 나가는 거고 동영상 듣는 분들이 이제 의아시하겠죠? 학생이 막 한두 명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000명 앉아있잖아요. 1000명. 네, 1000명 앉아있으니까 되게 반응이 좋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알다시피 이제 공당이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종합운동장 지금 빌려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좀 뜨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수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4시간 하고 내일 또 4시간이잖아요. 오전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저녁에 또 4시간. 오전에 4시간. 힘들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좀 재밌게 좀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래서 편하게 수업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를 좀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거냐면 시험을 볼게요. 시험. 그럼 되게 좋겠죠, 분위기. 시험 보면. 그래서 오늘은 시험 안 보고 내일부터 저희가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저번에 우편 선생님도 시험 봤어요? 쪽지 시험? 쪽지는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비슷하게. 저는 이제 매번 볼게요, 매번. 시험을 매번 봐가지고 점수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 통해서 이름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점수 나쁘게 나오신 분 제가 부모님 학부모 상담도 좀 할 테니까 좀 약간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업 통해서 그냥 저절로 외워지도록 수업 자체로 그냥 외워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한 번에 오셔야지 나중에 외우고 있다 하시면 좀 안 되시니까 대수시면 시험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제가 시험을 보고 암기가 되도록 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험 볼 건데 시험의 부담은 별로 느끼지 마시고 그냥 OX 아니면 객관식 계산 5, 6문제 정도만 볼 건데 제가 배우는 파트까지만 해서 매번 시험 보면서 그냥 암기가 되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파트는 어디냐면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213페이지 파트니까 대략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근데 알다시피 전체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대략 30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300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 파트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우편법 선생님이 강의하신 파트가 3분의 2인데 제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를 좀 필요로 해요. 암기보다는 좀 이해. 그 다음에 좀 공부 잘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면 암기도 쉽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처음부터 외우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외워지니까 제가 최대한 좀 이해가 되도록 할 거고 일단 이해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용어죠. 그러니까 용어가 막히면 힘들어요. 용어 자체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의 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솔직히 이 우편 금융상식 교재가 대부분 책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오정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그냥 자료예요. 그 자료 바탕으로 보통 선생님들이 좀 약간 정리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약간 두껍게 놨잖아요. 굵은색으로. 거기 이제 외워라 이런 표시를 좀 해놓은 것 뿐이고 실제 이 자료는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책 보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이제 저희 교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일단은 나중에 한 번 또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공고 안 떴잖아요, 지금 공지가. 근데 대략 시험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험 다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공지 뜰 때쯤 되면 요 자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이제 우정사업본부 이제 요 계리직 강의한 지가 한 2, 3년 됐는데 알다시피 저번에 시험 볼 때 또 시험 보기 전에 2번인가 3번이 바뀌었어, 자료가. 요게.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게 미리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우편금상식을 나중에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힘들어져요. 나중에 하면. 외울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파트 중에서 안 바뀌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 중에서 안 바뀌는 파트 있으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딱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바뀌는 파트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추려 드릴 거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아, 요건 안 바뀌는 거. 지금부터 그냥 달달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험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모르시면 꼭 질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공부 잘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 공부 잘하신 분들. 보통 이제 질문하면 그게 자기께 되거든요. 질문할 때. 그러니까 모르시면 꼭 질문을 하시고 옆에 여기 교수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옆방에. 저쪽 가시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오셔서 뭐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이 4시간이잖아요,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수업 들으면 되게 힘들죠. 아, 즐거워요? 수업 자체가? 완전 신나요? 오늘 불급인데 또? 불타는 금요일? 어디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쉬셔야 돼. 그래서 일단 제가 중간에 좀 시간 타임 딱 정해놓고 중간에 쉴 때는 잘 쉬시고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 때만큼은 딱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집중 딱 해서 한 번에 딱 얻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아직 공고는 안 떴는데 알다시피 공고는 뜬단 말이지. 이제 뜨니까 지금 그걸 예측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첫 파트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 다음에 제 이름 고범석인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개인적 문의 있으시면 따로 뭐 이렇게 여기 옆방 오시거나 연락 주셔도 돼요.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문자 주시거나. 이렇게. 중간에 좀 요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좀 질문해 주시고 대신 이제 돈 빌려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집안이 좀 어렵다. 3점만 땡겨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수업 내용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프린트를 드렸죠. 요 프린트의 특징은 저희 교재랑 좀 다른 게 저희 교재의 특징이 그냥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이게 나열식이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본인 읽으시면서 본인 헷갈려. 읽으시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한 게 지금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프린트는 목차로 구분되어 있죠. 목차로. 목차가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쉽기 때문에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좀 드릴게요. 정리가 되게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험 갖고 와주면 저런 교재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요약식 교재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정리되게끔 하는 교재도 있죠. 그것도 나올 테니까 그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번 요 프린트는 꼭 들고 다니셔야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때 그 프린트 같이 활용해서 좀 볼 테니까 요 꼭 들고 다니셔라. 대신 이거 다 드린 거 아니고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챙기셔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교재는 104페이지부터 갈게요. 자, 일단 목차를 잘 보시면 챕터 1이 금융경제 일반 돼 있어요. 금융경제 일반 이렇게 돼 있고 제1절이 금융이죠. 금융. 제1절. 일단 공부할 때는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목차. 이게 뭐가 있다. 여기 느낌 중요하니까. 제1절 금융이고 뒷장로 계시면 제2절 금융시장이 나오죠. 금융시장. 그래서 금융시장의 의의. 그 다음에 오른쪽 금융기능. 그럼 지금 딱 보시기에 이 파트는 나중에 새로운 자료 나오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외우시는 거지. 이 파트는 바뀌지 않으니까 처음 요 파트, 일반 파트는 다 같이 그냥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안 바뀌니까.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쭉 내가 정리해드리면 어디까지 쭉 나중에 보시면 되냐면 116페이지까지 있죠. 116페이지까지는 안 바뀐다. 네, 116페이지 안 바뀌지니까 거기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안 보게 되도록 미리 좀 보자는 거죠. 116페이지까지는 일단.
일단 여기는 이제 일반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일반 파트가. 그래서 여기를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104페이지로 갈게요. 자, 제1절 금융 나오죠. 금융. 자, 금융 딱 나왔는데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금융의 정의부터 나와 있어요. 금융의 정의. 첫째 줄이죠. 뭐 금융이란 화폐나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도 첫째 페이지에 금융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금융의 개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죠. 출제자. 금융 개념 시험 내겠어요? 안 내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읽어보시면 좀 낼 만한 문제가 있고 안 낼 만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좀 약간 취사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찍어드려야 되고, 첫 번째 개념을 살짝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금융의 종류 볼게요. 종류. 자, 이제 금융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금융활동의 주체가 나와요. 금융활동의 주체. 자, 거기에 주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금융활동의 주체, 저희 교재, 금융활동의 주체. 보통 이제 금융이 알다시피 이제 경제학에서 나왔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써요. 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쓰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해만 돕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주체. 그럼 경제활동의 주체가 있으면 요 반대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활동의 객체도 있어요. 객체. 용어가. 보통 이제 주객하죠. 주객. 그러니까 주체란 말이 있고 객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주체에 뭐가 있냐고 하냐면 주로 가계가 있다고 하죠. 가계. 보통 이제 가계는 소비자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소비자. 그 다음에 기업 있고, 보통 기업은 생산자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정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 많이 교육하니까 여기 외국도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용어가. 자, 그럼 다시 객체는 뭐냐면 경제활동의 주체들 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나 외국이 사용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한다. 객체. 다시 가계나 기업, 정부가 뭔가 사용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가계는 소비하죠. 기업은 생산하잖아요. 그럼 뭐를 생산하냐고요. 그게 객체. 대상. 그럼 많이 들어온 게 뭐야?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쓴단 말이죠. 재화와 서비스. 이해돼요? 개념이? 다시. 그래서 객체는 보다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써요. 주체가 사용하는 대상을 객체라고 쓴다. 그럼 지금 여기 파트는 경제가 아니잖아. 제목이. 금융이지. 금융. 이름이 바뀌잖아요. 지금. 금융활동에 주체가 있을 거고 당연히 금융활동에 객체가 있겠지. 이게 바뀌죠, 이제 용어가. 금융으로 이렇게, 금융으로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금융활동의 주체가 첫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줄에 뭐 있다? 가게 있죠, 가게. 거기. 자, 그럼 소비자 이제 뺄게요. 이것도 빼고 가게. 그래서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가게 있다. 가게. 자, 그럼 가게는 금융활동에서 뭐를 담당하냐 이건데, 여러분들이 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게예요. 가게. 개인들이. 그럼 금융활동할 때 주로 은행 거래 많이 하시죠? 은행 거래. 그럼 은행 거래할 때 은행에 여러분들 뭐 하는 주체? 보통 뭐 할 건데 은행에? 은행 털 거예요? 털 거 아니라 저축을 많이 하겠죠. 저축. 그래서 가게가 주로 하는 게 은행을 대상으로 저축 같은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저축도 하고 또 가게가 은행 대상으로 모두 사요. 금융상품도 사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가게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해되시죠? 자, 다시 기업은 역시 금융활동 해요. 금융활동. 그럼 금융활동 할 때 기업이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죠. 돈을. 그럼 왜 빌려요? 기업은 주로 뭐 하기 위해서? 보통 기업은 뭐 하는 거냐면 투자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역시 기업도 금융상품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죠. 보통 기업이 만드는 금융상품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 또 채권도 기업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금융상품을 또 기업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체 보시면 거기 보면 가게, 기업, 정부까지 있어요. 거기? 있죠? 있는데 여기 없지. 근데 실제는 외국도 원래 들어가죠. 외국과 우리나라 금융활동 같이 하지 않아요? 외국 거래할 때.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이건 뺐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은. 빼고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 아까 은행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은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금융기관이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경제활동 주체는 4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계, 기업, 정보보다 금융기관이 있다는 거야. 금융기관. 이렇게. 됐어요? 암기. 그래서 금융활동의 주체는 뭐 있다? 가계, 기업, 정보, 금융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 왜 수업 들으신 거예요? 지금 요거. 아, 그냥 기부활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체국? 그럼 우체국은 어디 있는 거 지금? 금융기관에 있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우체국이 여기 금융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우체국의 활동 같은 걸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4가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럼 다시 밑에 금융활동 객체죠. 객체. 다시 앞에 경제활동에 주체할 때는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이 재화 서비스 같은 걸 서로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막 했단 말이죠. 이때 금융활동의 객체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금융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금융상품들. 그래서 금융상품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은 뭐를 외우시면 좋겠어요? 일단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 가계, 기업, 정부하고 금융기관이 있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때 가계와 관련된 금융을 뭐라고 하냐면 가계금융이라고 해요. 또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해요. 가계와 관련된 금융을 가계금융 이거를 금융 또는 소비자금융 이렇게 말을 쓴다고요. 이렇게. 다시 그럼 기업과 관련된 금융을 보다 기업금융이라고 하겠죠. 기업금융. 기업과 관련된 금융은 기업금융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돼요? 다시. 그럼 정부 관련된 금융 뭐예요? 정부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때 금융기관 관련된 금융을 금융기관 금융 이런 말 없어요. 왜냐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금융활동할 때 중간에 도와주는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주체예요. 아까 은행 끼고 거래했죠. 은행 끼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저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는 주체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다른 주체다 해서 무슨 금융 이런 말 안 쓰고 기본적으로 가계금융, 기업금융, 정부금융 이렇게 용어를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포인트는 뭐만 일단 외우자. 금융활동의 주체 4가지 있다. 요거만큼은 처음에 외워달라는 거죠. 주체 4가지. 요거는 꼭 외워주고 내일 쪽지 시험 1번은 이거겠죠. 1번. 이거 틀렸다. 그럼 상담 받으셔야지. 오늘 지금 찍어놨는데 지금 이거 나온다고 지금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나온다고. 이거 못 쓰시면 전 진짜 상담하셔야 돼서. 자, 4가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금융의 종류 보면 주체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위에서 하나, 둘, 셋, 4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구체적인 금융의 관계는 이들 금융활동의 주체와 금융자산의 조합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럼 금융자산은 뭐라고 지금 정의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금융활동이 뭐다? 객체 이거죠. 항상 주체와 객체가 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금융활동의 객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주체와 객체.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다. 스타트. 자, 되셨고.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중간에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금융기관이 나오죠. 금융기관. 자, 거기 금융자산의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 금융기관은 돼 있고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의 수요자 또는 자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세 주체, 방금 얘기한 가계, 기업, 정부, 세 주체 간의 금융의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정부금융 활동 중에서 각각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뒤에 중요하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경유를 할 수도 있고 경유를 안 할 수도 있다. 아까 설명드린 이거잖아요. 가계가 있고 다시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은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요. 아까 저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축. 가계에 저축하더라. 그럼 저축하면 은행에서는 저축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으로 다시 돈이 가잖아요. 기업 쪽으로. 그럼 기업은 왜 돈을 빌려간다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가계는 금융기관 쪽으로 저축을 하는 주체는 자금의 공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금의 수요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금을 금융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주체가 가계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 그림 그리면 가계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넣었으니까 자금의 공급자라고 말을 쓴다고요. 자금의 공급자. 얘가. 그래서 용어에 지금 공급, 수요 이런 말 나올 때 중간에 누구란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누구, 수요자 누군지 이게 딱 잡히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계는 이 상태에서 보면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는. 다시 기업은 자금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겠죠?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만약 시험에 이렇게 하면 맞냐 틀리냐 맞춰보세요. 가계는 항상 자금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한다. X. 왜? 여러분들이 은행에 서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모두 해요. 가계에. 다시 기업은요, 그러면. 다시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로서의 역할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역시 틀려요. 기업도 나중에 금융활동을 공부하시게 되면 자금을 공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할 게 앞에 나온 가계나 기업 정부 있잖아요. 가계나 기업 정부는 자금의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자금의 수요도 하기도 해요. 둘 다 해요. 그 뒤에 그림이 나와요. 그게 이제 꼼꼼히 보셔야지 나중에 볼 때.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뒷장 106페이지 나오죠. 106페이지 거기 그림 있죠. 밑에 하단에. 그림 보시면 자금의 공급 부분에 가계기업 정보가 다 들어가죠.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금의 수요 부분에서도 역시 가계, 정부, 기업 다 들어가는데 지금 위치가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자금의 공급 부분에서는 누가 앞에 있어요? 지금 가계가 있지. 그러니까 가계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 쪽에서는 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의 수요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기업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앞에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다. 이해되세요? 그 그림의 의미가?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다 되는 거예요. 가계기업 정보가 다 되긴 하는데 약간 그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공급하는, 자금 공급을 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계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자금을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이. 자, 이 내용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자, 됐고. 다시 이제 104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시 그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거기 밑주셔야 되겠죠. 정부의 금융활동 중에는 각각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뒤에서 나오고, 지금 보시면 요거는 금융기관을 경유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경유하잖아요. 이렇게. 이때 경유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간접금융. 다시 경유하는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간접금융.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 다음에 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때 기업이 가계 대상으로 뭐를 발행했냐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발행을 했대요. 주식, 채권. 그럼 알다시피 나중에 뒤에서 뭐 배울 거냐면 주식시장도 배우고 채권시장도 배워요.
그럼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도 역시 공급자, 수요자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만 딱 보시게 되면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에서 발행한 주식이 있다. 그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매력이 있으면 사는 거지. 매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사면 가게 입장에서는 기업으로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한 주 사면 돈 주겠죠. 이렇게. 자금이 일로 가잖아. 이렇게. 그럼 현재 요 그림은 뭐가 안 껴있어요? 금융기관이 안 껴있지. 즉 금융기관을 격려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직접금융 이렇게. 그럼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 나올까요? 다음 중 직접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간접금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 그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주식, 채권. 대표적인 거는 직접금융의 대표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좀 해보셔야 감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자자 안 하시니까. 보통 이제 주식 한 주당 좀 비싼 데는 어디죠?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비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유명한 데 있죠. 워렌 버핏 아시죠? 그분도 회사 있는데 그분의 한 주는 그 회사 한 주 주식 가격은 1억 5천인가 1억 5천. 그거 살려면 집 팔아야 돼. 한 주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가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싼 것도 있잖아요. 한 주당 500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알다시피 회사가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면 주가가 높을 거고 인지도 없으면 주가가 낮겠죠. 그럼 주가는 주식의 가격일 거고 역시 주식 가격도 수요 공급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상. 항상 원칙이 수요 공급이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자,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시험의 빈출인데 뒤에 또 나오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 나오잖아요. 105페이지. 그게 별표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밑에 줄 보셔야 되겠죠?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 또 있어요. 바로 밑에. 기업금융에 대해서도 외상 매출 및 외상 매입 등의 기업 간의 신용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외상거래 있죠. 외상거래. 자,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보통 이제 물건을 팔면 보통 그 기업의 신용을 믿고 나중에 돈 받기도 하죠. 이걸 외상거래라고 하잖아요. 외상거래. 그래서 외상거래는 기업 간의 신용거래라고 좀 돼 있는 거고 거기 읽으시면. 자, 그리고 주식의 발행 등은 은행이 중개했대요, 안 했대요? 중개하지 않았다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직접금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의 은행 차입돼 있다. 다시 기업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차입이지, 차입. 그 은행을 끼고 빌리니까 이건 간접금융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행 차입은 간접금융에 들어간다. 자, 그럼 다시 상업어음의 할인도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인 것이다 됐으니까 상업어음의 할인도 뭐예요? 간접금융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죠. 거기가. 자, 그럼 어음 뭐야? 어음. 자, 어음을 이해하시면 이해될 것 같은데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B라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B기업 대상으로 A기업 대상으로 B기업이 제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100만 원. 팔았다. 이렇게. 그럼 제품 팔면 보통 A기업, B기업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100만 원. 근데 돈을 안 주죠. 안 주고 어음을 줘요. 어음. 그럼 얘가 이렇게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어음. 그럼 여기 증서 있어요. 어음 증서. 어음 100만 원 이렇게 줄 거고 여기에 뭐가 써 있냐? 만기가 써 있어요. 만기. 그럼 지금 올해 2015년도 10월 달에 어음을 끊어줬는데 이게 1년 만기다 하면 내년도 11월에 100만 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100만 원이에요. 예를 만기가 있으면 만약 2016년도 만약 11월이다. 그럼 2016년도 11월 달에 다시 가서 어음을 제시하면 100만 원 줘야 돼요. 어음 개념이. 자, 근데 보통 B기업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겠죠. 지금 어음 받자마자 현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음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 은행한테 간다고요. 이걸 들고 은행한테 가요. 하나은행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B기업은 하나은행 대상으로 어음 100만 원을 제시하겠죠.
그럼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100만 원 주시오. 그럼 하나은행 100만 원 안 주지. 왜 안 주냐면 하나은행은 어음을 역시 들고 있는데 만기 2016년도 11월 달에 만기가 되면 그때 A기업 대상으로 어음 제시하면서 현금 달라고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A기업이 부도 나버리면 돈을 못 갚게 되면 요건 휴지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있죠. 저음이. 위험이 있으니까 100만 원 안 주겠죠. 그럼 적게 줘요? 많이 줘요?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현금을 줄 때 100만 원 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5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몇 프로 까고 준 거예요? 50%를 까고 줬죠? 이걸 어음을 뭐 했다? 할인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음 할인. 그럼 지금 어음 할인은 누구 낀 거야? 은행이 꼈지. 꼈으니까 보다 간접금융에 들어간다. 간접금융. 됐어요? 자, 이제 외우셔야 되겠지. 간접금융에 들어가는 사례. 지금 배웠잖아. 차입. 단장기 차입이라고 돼 있고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어음 할인. 이렇게.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우리 금융상식 요 파트 실제 이제 기출 문제들 보시면 지금 4개년도밖에 없어요. 없는데 실제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낸 부분은 잘 안 내려고 하거든요. 낸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부분 내고자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단 이 시험은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세 과목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사, 컴퓨터, 그 다음에 우편금융. 그 세 개 중에서 고득점 노려야 될 게 당연히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 되게 어렵잖아. 컴퓨터 어렵지 않아요? 멘붕 오죠, 멘붕. 컴퓨터. 아, 쉬워요? 아, 쉽구나. 전 몰랐어요. 여러분 실력을 몰랐어. 실력자구나. 한국사도 어렵지 않아요, 한국사? 방대하잖아요, 진짜. 한국사. 토 나오지. 막 근현대에서 공부하시면 광복궁 있죠, 군 있죠. 무슨 이름도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울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는 알다시피 300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고 보통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고 뜨면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만큼 나중에 공부해도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고득점 나오셔야 돼. 여기서 점수 까먹으면 시험 붙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반복하시고. 자, 하여튼 거기 기억하셔서 간접금융의 사례하고 직접금융의 사례도 한번 기억하시고 역시 내일 출제를 할 거예요. 여기 암기하시라고. 출제할 거다. 이거죠. 벌써 2개를 알려드렸다. 2개. 자,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105페이지. 자, 거기에 세 번째 줄도 그냥 살짝 보시면 자, 기업의 개인에 대한 할부 판매 채권이라는 것도 있죠. 할부 판매 아시죠? 많이 하잖아, 할부 판매. 보통 대표적인 게 그 뭐죠? 정수기 같은 거 판매할 때 기간 오래 두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 방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게재한다 돼 있죠? 게재. 그 게재가 끼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끼어 있다. 게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금융이라고 아까 정의했고 금융기관이 게재하는 금융 방식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또한 자,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에 따라서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자, 지금 이제 놀점은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이때 자금 조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 금융기관, 게재 여부에 의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게재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금융이랑 직접금융이 있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설명드린 그 다음 파트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자금의 조달 경로라고 되어 있죠. 경로. 자, 이때 자금 조달 경로는 역시 둘로 구분되는데 내부 금융이란 말이 있고 외부 금융이란 말이 지금 떠요. 거기 보시면. 내부 금융, 외부 금융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외부 금융이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다시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걸 외부 금융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거? 아까 했던 거. 주식,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 금융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 내부 금융은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용어가 뭐 나오냐면 사내 유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읽어보시면 사내 유보는 내부 금융으로 분류된다 돼 있는데 사내니까 사내, 회사 내죠. 회사 내. 회사 내 유보. 회사 내 유보. 요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식 회사가 있어요. 주식 회사. 자, 이때 주식 회사 있으면 주식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주주지, 주주. 주주. 아, 주주 아닌 것 같아? 주주가 주인 맞는데? 주주가? 근데 보통 우리는 뭐 대주주 있고 막 소액주주 많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어도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주총회 가서 회의도 참석을 원래 하라고 가끔 날라오잖아요. 주식 들고 있으면. 자, 그럼 이 주식회사가 이윤을 100억을 벌었대요. 이윤 100억. 자, 그럼 이윤 100억을 벌면 이 주식회사는 이윤의 일정 퍼센트를 주주한테 배당으로 줘야 돼요. 주주한테. 회사의 주인이 주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쪼개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배당이 있다는 거야. 배당. 배당. 그래서 이 배당은 누구한테 가냐면 주주한테 간다. 주주한테. 그러면 50억을 줬대요. 50억. 50억. 자,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50억 남았죠. 이 50억은 왼쪽에 보관해둬요. 왼쪽에. 그 왼쪽에 보관해놓은 게 뭐다? 사, 내, 유, 보. 여기에 50억을 두는 거죠. 이렇게. 사내유보를 뭐라고도 하냐면 같은 말로 기업 저축이라고도 해요. 이 사내유보를 같은 말로 기업 저축이라고도 한다. 기업 저축. 회사 내에 유보를 해놨다는 거예요. 회사 내에 보관해놨다. 그러면 지금 해당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어느 자금 쓰시면 돼? 이 50억을 가지고 자금 조달하면 되잖아요. 이걸 무슨 금융? 내부 금융이라고 한다. 그럼 내부 금융은 외부 금융과 비교할 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요, 낮아요? 아까 외부 금융은 아까 어떤 회사가 은행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차입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입하면 당연히 거기 뭐 줘야 돼요?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 그러면 그거는 이자 비용 나가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면 외부 금융이 코스트, 비용이 높다라고 책에 써 있죠. 코스트가 높다, 비용이 높다. 반면 내부 금융은 비용이 뭐하다? 낮다라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코스트가 영어로 비용 아시죠? 비용이라고 한글로 비용 안 써 있고 책 보시면 코스트라고 지금 써 있어요. 책에는 코스트. 자, 또 사내 유보 말고 또 뭐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사내 유보 말고 다시 내부 금융의 사내 유보와 뭐가 있대요? 고정 자산에 대한 뭐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아파트 사시게 되면 그 아파트 관리비에 뭐가 있냐면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그 내용을 보면 수선 충당금 이런 게 있거든요. 충당금. 그럼 보통 내가 아파트 사면 내가 사는 그 안에 약간 문제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 내에서 미리 걷어요. 이거를 이 돈을 걷는단 말이에요. 다 세대별로. 근데 보통 내가 전세 산다. 전세. 그건 전세하면 내가 고칠 필요 없죠. 누가 고치는 거 원래 그거를? 집주인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세 2년 계약 끝나고 옮기면 이거 받을 수 있다고. 나갈 때. 그러니까 다시 아파트 관리비 낼 때 보면 수선충당금 내용이 있는데 요게 무조건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달 10,000원씩 낸다. 근데 내가 2년 이때 집 빼서 딴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 내 집이 아닌 경우는. 그럼 2년 동안 뭐 24만 원 모았다 하면 그걸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가서 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수선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수선 충당금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만약에 문제 하자 발생하면 그때 고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지. 그게 충당금이라는 개념이에요. 충당금.
근데 만약 아파트 하자가 없으면 충당금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저게. 그쵸?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 보관만. 그러니까 일종의 뭐랑 똑같아, 지금 느낌이. 기업 내 저축과 비슷하잖아요. 충당금 개념이. 자, 그럼 거기는 고정자산에 대한 뭐래요? 감가, 상각, 충당금인데 고정자산은 쉽게 말하면 기계예요. 기계. 기계 같은 거. 어떤 회사가 있는데 기계 있다. 기계가 100만 원짜리가 있다. 이렇게. 그럼 기계 100만 원짜리 샀는데 보통 시간 지나면 녹슬거나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100만 원짜리 사고 나서 내일에 팔면 100만 원 팔 수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못 팔죠. 보통. 그거를 감가상각이라 해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예를 들면 요만큼이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고요.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진 부분 또는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녹슬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고쳐야 되겠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보관한다? 감가상각, 충당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역시 기계가 그냥 멀쩡하게 돌아가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역시 이것도 내부 자금이죠, 지금.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도 내부 금융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 잡혀요? 자, 내부 금융 두 개 써 있는 거 뭐 있다? 사내, 유보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고정자산은 쉽게 말하면 기계, 공장 설비, 이게 고정자산이고 감가상각은 쉽게 말하면 녹슬었다 이거죠.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충당금을 보유를 해두는데 하자가 발생 안 하면 안 고쳐도 되는 거잖아. 기업 입장에서. 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런 용어들 좀 아셔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을 비교해 놨어요. 내부 자금은 외부 자금에 비해서 코스트가 낮고, 비용이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죠, 이거? 돈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내부 자금으로 돈 쓴 거는. 그리고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들의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극히 자금 조달이 비신축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비신축. 비신축이란 말은 쉽게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회사 내에 이런 내부 자금들이 100억밖에 없으면 그 이상은 돈을 못 쓰는 거잖아, 이게. 자금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비신축적이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규모에 뭐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 자금은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아까 증권시장, 다시 증권시장 뭐 플러스 뭘까요? 다시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의미해요. 증권이. 그래서 증권시장 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걸 통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이 포함된다. 자, 그래서 외부 자금 하면 장점은 뭐라고 하시면 돼? 아까 내부 자금의 단점의 반대로 쓰시면 되잖아. 그 외부 자금의 장점은 신축적이고 자금 조달의 규모의 한계가 없다는 거. 근데 문제점도 있죠. 역시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상환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부채가 증가하죠. 그죠? 내부 자금, 외부 자금의 장단점이라고 거기다 옆에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무조건 처음 공부할 때 원칙은 꼼꼼하게 다 읽으셔야 돼. 꼼꼼하게. 이거를. 자, 철저하게 이해하고 꼼꼼하게 가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접금융, 간접금융. 자, 첫째 줄 볼게요. 직접금융이란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돼 있으면. 차입자.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주체죠. 차입자.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 대출자에게,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주식이나 사채. 사채는 뭐야? 사채는 그 나쁜 의미의 사채가 아니라 이거 회사채죠.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그래서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직접금융에 들어가는 거고, 직접금융의 대표적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주식하고 채권. 주식 채권은 직접금융에 들어간다는 꼭 잊지 마셔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기업가
가계가 나오는데 기업은 적자 경제 주체라고 하고요. 가계는 흑자 경제 주체라고 해요. 거기 보시면 가계는 흑자 경제 주체라고 한다. 이렇게 가계는 다시 가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정사업부분 들어가시게 되면 월급 받죠. 그 월급 받으면 수입이 되겠죠. 수입, 월급. 그 다음에 돈 쓰겠죠. 한 달 동안. 지출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월급이 뭐 200이다. 한 달 월급이 200이다. 자, 그럼 보통 200만 원이면 지출을 200보다 더해요? 가게가 하기도 하죠. 가끔씩. 그렇죠. 이번 달은 좀 뭐 사고 싶은 거 많으면 돈 빌리기도 해서 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출 적게 하잖아요. 보통 150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출을. 그럼 마이너스면 이 값이 뭐가 돼요? 0보다 크겠죠. 이게 흑자 아니에요. 흑자. 이거 흑자 경제 주체를 하는 거고, 그럼 흑자인 가게는 지출하고 남은 돈이 50이니까 50을 뭐 한다? 저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50을 소비 지출했잖아요. 했으니까 나머지 50은 저축에 쓰겠죠. 예를 들면 50만 원을 이렇게. 그래서 가계는 저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의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흑자 경제 주체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기업은 반대겠죠. 다시 기업은 역시 판매 수입이 있을 거고, 이때 판매 수입을 매출액이라고 해요. 매출액 하고, 역시 기업도 물건 만들 때 판매 원가 같은 게 들어가죠. 비용 같은 거. 이렇게 비용. 보통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역시 기업도 흑자죠. 흑자. 근데 보통 기업은 보통 할 때 보면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렇게.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업은 뭐다? 적자 경제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흑자 경제 주체는 누구다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계. 적자 경제 주체는 일반적으로 누구다? 기업. 이렇게. 그래야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직접금융, 간접금융 중요한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